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8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과 또 좋은 책들과 함께하면서 참 행복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책과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더 멋진 도약을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인생 책방에 빼놓을 수 없는 두 분도 새해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지성과 미모의 샘플 권진영입니다. 새해부터 사과드릴게요. 제가 또 누굽니까? 저는 이번에 새해 인사를 좀 독특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2024로 운 좀 띄워주실래요? 2024요? 네. 네. 제가 2024라고 안 했나요? 2024. 2024에서 너무 그러네. 하다하겠다 지영 씨가 생각했습니다. 새해가 돼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그러니까요. 일관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예, 다시 한번. 네. 2024 새해가 밝았습니다. 공. 공백기 없이 꽉꽉 채운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2024는 푸른 용해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 책방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정성스러운 새해 인사네요. 네네. 새해 인사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뀌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 같이 했네요. 그러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저도 좀 인사를 드려야죠. 네, 인사 네. 빨리 드리세요. 이럴 줄 알고 저도 사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정말요? 하겠습니다. 정말요? 인생 책방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와. 인생의 새 페이지가 펼쳐지는 올 한 해. 생기발랄한 마음으로 책방문을 열면서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이시안 방긋 웃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긋 웃으면서 첫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는 척 책방 변함없이 함께 하는데요. 오늘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젊은 작가의 소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90년대생 작가예요. 와. 정말 핫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2019년에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50세를 돌파했습니다. 50세요? 네. 세상에. 이 작가가 김초엽 작가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뭔가 제목이 약간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이 연애 소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SF 소설입니다. SF요? 와. 네, 게다가 이게 지난해에 중국의 양대 SF 문학상에서 최고 인기 외국 작가상과 금상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SF 장르와는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보통 SF 소설이라고 하면은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미래 세상,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 그거랑 좀 결이 다르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좀 새로운 장르라고 할 때, 특히 이제 좀 한국적인 장르라고 할 때 우리가 K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비물도 K-좀비물. K-좀비. 이거야말로 약간 KSF가 아닐까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SF는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SF가 원래 허구잖아요. 네. 이거를 디테일까지 되게 엉성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좀비 같은 경우 나와도 막 좀비가 이렇게 물려고 하고 그러면 너무 실감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거 웃긴 말인지 알아요? 좀비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감이 난대요. 네, 상상 속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한 게 SF예요. 김초엽 작가에서는 이것과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SF의 어떤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하나의 소재로는 쓰이지만 SF나 미래 기술 이런 것들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서사와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SF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KSF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김초엽 작가 소설의 메인은 주인공의 감정.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보통 SF 이렇게 보면은 에이 저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근데 조금 있을 법한 일인데 하면 확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 이게 또 SF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또 한국형 SF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 내용이 더 궁금한데요. 네, 이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여러 단편이 모인 그런 단편 모음집인데요. 그중 표제작이 바로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거든요.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두 번째 아는 척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폐쇄된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여기에 유령처럼 살고 있는 노인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냉동 인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하느라고 가족과 같이 우주 행성으로 이민 갈 기회를 놓쳐요. 가족은 그 행성으로 이민을 갔는데 네. 이 사람은 이 냉동 기술 때문에 이제 못 간 거예요. 워프왕법으로 먼 우주까지 가는 게 가능은 해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몇십 년은 걸리니까 냉동 수면이 굉장히 필요한 장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가족들이 갔던 이쪽의 항로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민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정기 우주선이 있었는데 냉동 수면 기술 프로젝트 발표 날에 그 마지막 운항 날이 겹치면서 그걸 놓치게 된 건데 그래서 폐쇄된 우주정거장에서 이 안나가 다시 한번 우주선이 출항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신이 개발한 이 냉동 장치를 써가지고 지금 170살이거든요. 170살이요? 네, 저쪽에 있는 가족들은 이미 다 죽었을 그런 세월이긴 합니다. 안나를 설득해가지고 지구로 데려오려는 젊은이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는 이 안나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우주정거장도 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두근두근 이 소설의 그 결말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야기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소설이기 때문에 스포 금지군요. 나 지금 너무 빠져들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과속방지턱처럼 덜컹거리기예요? 근데 이 네. 보니까 안나가 가족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고독함과 네. 외로운 마음이 뭔가 느껴져요. 네. 네, 결국 안나는 커리어와 가족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 두 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가족이 먼저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족 없이는 커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러니까, 편이라.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과학자로서 이뤄내고 싶은 사명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안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안나도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을 줄 몰랐다. 근데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네. 내 선택은 비슷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씨가 아까 너무 안타까워해가지고 오늘 아는 척 포인트 세 번째는 네.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줘요. 듣고 싶네. 젊은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사이에 안나가 고무 우주선을 하나 타고서 우주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이가 원래는 이걸 또 막아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것으로 네,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요.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을 기다리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거를 독일의 가짜 버스 정류장 기사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가짜 버스장이요? 네. 요양원에 치매 노인 분들이 시설을 나와서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버스가 오면은 그 버스를 타고 사라지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 근처에 버스가 오지 않는 가짜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대요. 거기 가서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SF 설정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근데 네. 우주 시대가 먼 미래의 설정일 것 같은데 결국은 내용이 사람 얘기라는 거. 그러네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살아가면서의 슬픔, 혼란 이런 것들 옛날 사람들도 다 느끼고 미래 사람도 다 느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거는 뭐 장르가 SF든 판타지든 순수문학이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책이 아닐까, 그런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 우리 한국 이 문학계 시대의 젊은 작가, 굉장히 기대되는 작가,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책도 기대해 볼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신 주인공은요. 한국 현대 정치의 산 증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오선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인생 책방 지난 시즌부터 한번 모시고 싶어서 엄청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새해 첫 손님으로 오시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갑진년 용해해가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이
모두 다 모든 국민이 좋은 일만 그리고 행복한 일만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냥 봐도 실례지만 되게 귀여운 상이시잖아요. 겸상. 겸상에다가 곰돌이 젤리 막 이런 별명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네. 그걸 좀 벗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한 결과 예전에는 그 별명이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안 옳시답니다. 그래요. 샤프한 곰돌이로. 시원해졌어요. 네, 워낙에 친근하고 이렇게 훈훈한 인상이셔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 하시면서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별히 의원님께서는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신다고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한 게 96년부터입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야, 이게 내가 국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네.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교육위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가기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데 우리 애들한테는 공부하라는 소리는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 말 대신에 책 봐라, 책 읽어라는 소리는 노래하듯이 했죠. 네. 독서 속의 모든 게 인간은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독서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죠.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서른 의원님의 인생책 궁금하시죠? 네. 역시 예사롭지 않은 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권 들고 있는데 사실은 6권짜리 대하 소설입니다. 자, 일본의 소설가 구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 인간의 조건. 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에서 일본의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제철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 주인공 가지. 군 면제를 조건으로 아내와 함께 라오링 광업소 노무 관계자로 가게 되는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중국인 포로들의 참수형을 막다 군대에 징집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 그 속에서 점차 짐승화돼가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인간답게 살기를 바랐던 한 남자의 대서사시를 따라가 봅니다. 인간의 조건은 1955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소설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책을 언제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70년대 후반기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인데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시각으로는 뭐 이런 걸 좋아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약간 통속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잘 읽혀요. 쭉쭉쭉쭉 넘어가는데 그래서 굉장한 깊이를 담고 있죠. 휴머니즘을 강조한 책인데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죠. 네.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감명을 줬던 책이 인생을 지배하나 싶을 정도로 뭐 고전 명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도 오히려 이 책이 더 가슴에 남아요.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제목이 주는 묵직함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또 이게 6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의원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좀 소설이라 술술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주인공이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이 좀 너무 안타깝기도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 옛날에 대하 드라마라는 장르가 드라마에서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네. 뭐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는데 아 이게 대하 드라마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 대하가 큰 강 같은 거잖아요. 네. 가다가 뭐 굴곡도 있고 갑자기 빨라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을 보면 아 이게 한 인간의 대하 드라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아, 요즘 친구들이 보기에 힘들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호흡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서른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쟁 속 한 남자의 서사입니다. 예, 만주에 있는 제철 회사에 근무하는 주인공 가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시대 배경은 43년,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4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태평양 전쟁이 한참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죠. 네. 그래서 43년부터 45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마지막 만주에서 소련군의 포로로 있다가 강제노동을 통해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죽는 과정까지 쭉 서술되어 있죠. 이 작자가 자기가 평소에 경험했던 것, 자전적 소설이에요. 만주에서 철광회사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전투에도 참여했고 그 과정을 쭉 서술했기 때문에 소설적인 인물이긴 네. 하지만은 그래서 더 흠뻑 빠져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소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가르쳐주는 소설이라고 보죠. 여기서 보면 네. 그 특수광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령지 지역에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광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쟁 프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자리에도 이 고미카 준페이가 입회를 하고요. 지켜보고 그리고 군대에서 소련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부대원 전원이 거의 전멸하고요. 그러니까 148명 중에 한 3, 4명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전투까지 겪어본 그 전쟁의 경험들이 네. 이 책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고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끔찍하기도 한데 이 책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 광보가 쓴 수기 장면에서 이 동네 사람들을 일본군이 학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끔찍했거든요. 아까 시대적 배경이 1943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지 하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굉장히 아픈 역사 속의 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던데요. 네.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 이제 아버지는 대구 사범을 1기로 졸업하셨어요. 지금 경북대학이죠. 네네. 대구 사범 1기를 나왔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의 4년 선배예요. 아. 아버지가 5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1학년으로 왔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는 길이 별로 한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마산에 왔었는데 안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구 사범을 졸업하고 남해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당시 이미 우리 국사 그리고 우리 국을 못 가르치게 했는데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직접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또 밤에는 남해 시내 나가서 윗물도 뿌리고 그랬어요. 일본 제국주의 안 된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체포가 돼서 2년 반을 옥고를 치렀는데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네 소신껏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삶처럼 아들의 네. 인생도 응원을 해주셨군요. 아유, 생각하시니까 좀 먹먹해지시나 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순천교도소에 3번째 들어가 있을 때인데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이제 면회를 오셨어요. 네. 면회를 오셨는데 그때 이미 그 풍을 아저씨가 다리를 찔고 이게 절고 있었어요. 네네. 면회 오실 때마다 저 그냥 잘 올라가실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했는데 네. 그 마지막 면회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그래서 뭐 엄청나게 울었죠. 네, 아버님 임종을 함께하지 못하신 거네요. 못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일시 석방을 시켜서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네.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아유, 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참 마음이 많이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어린 시절에 아버님과의 추억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원래 시인이셨어요. 대구 사범 다닐 때도 시작 활동을 하시고 마산에 계시면서도 마산에 있는 문인들과 자주 교류를 하셨어요. 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마산 문인들이 여러분이 앉아서 계시면은 시작회도 하고
그리고 그럼 꼭 이제 술을 드세요. 그럼 제가 막걸리를 받으러 술집으로 가요. 네. 주류제 들고 오면서 나도 조금씩 마시고. 그럼 이제 그 마산의 문인들이 하고 있는 토론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요. 오, 어린 시절에요.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5학년, 6학년 이럴 때였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조금은 알죠.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숙한 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었어. 그 대학 가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신 것도 역시 아버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것도 있었고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흥사단 아카데미라고 네. 도산 선생님이 만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흥사단이라는 제도가 그게 이제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산에도 그걸 만들었는데 그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피어져 있었죠.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신 체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네.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싸워야 한다. 이런 결심을 했죠. 제가 74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네. 2000년에 졸업했어요. 그래도 졸업은 하셨네요. 졸업을 했죠. 네. 국회에 있으면서 뭐 논문도 내고 네. 그리고 한국 현대 정치사 이걸 하면 내가 강의를 했어요. 제가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고 선배니까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제 얘기가 너무 생생하죠. 그리고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네. 생생하고 더 재미있죠.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키워드로 전쟁 속 한 남자의 서사를 첫 번째 키워드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전쟁 같았던 젊은 날의 서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설훈의 길입니다. 네, 소설 속 주인공 가지는요, 전쟁을 일으킨 조국과 일본군의 잔인함, 이상과 혹독한 현실 속에서 굉장히 좌절하고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걸어온 길을 봤을 때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됐죠. 네. 뭐 인간 군상이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반대편에 악당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악당도 있고 네. 이런 이제 갈등 속에서 지내는데 큰 틀이 전쟁이라는 큰 틀이 있죠. 이 틀은 이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그 전쟁 속에서 한 인간이 가지가 네. 몸부림치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과정이거든요. 저도 역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유신체제라는 큰 틀 속에 싸우는 아달끝없는 사나림이었죠. 근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이때면은 부담 없이 내 몸만 던지면 되는 과정이죠. 가지는 조금 달라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일어난 불의에 대해서 결코 참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상황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죠. 네. 그러다 결국은 징집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 육부 끝에는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가죠. 이건 저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낙관주의자였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 불의는 깨지게 돼 있다. 네. 이런 낙관론의 제가 대장입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가지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인공이 있던 탄광에서 중국인들이 탈출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끝내 하지 말라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권력 앞에 맞서는 거니까요. 그 대항하는 정신, 네. 그게 이제 대항하게 되면은 군에도 가야 되고 아내하고 헤어지고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불의가 있으니까 이게 싸워야 된다. 네. 근데 그런 의지가 먼저 발동이 됐다고 보죠. 그게 인간적인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데 우리는 고민하다가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딱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어떠세요?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가지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저 어떤 대답하실지 아시잖아요. 저 새해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가님이 얼른 왜 대답해보세요. 나한테도. 토스할게요. 근데 의원님이 네. 이 가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고민하다 한다 했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사람이고 맞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고민하면서 안 합니다. 할 결정하기가 쉽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다수에 속하는 저는 네. 그래서 나중에 후회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내가 나서서 말이라도 해볼 그거 걸. 혼자 자책은 할 것 같아요. 자책은 할 것 네. 같은데 정말 나서진 못할 것 같고 네. 의원님 같은 분 있어가지고 네. 그나마 이렇게 좀 정의가 좀 실현되지 않나 싶기도 그럴 것 해요.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하네요. 그 의원님께서 걸어온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80년 이제 그 5월 상황, 광주 항쟁이 있고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 날 광주에서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 몰려나가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생각해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시위를 하고 다 흩어졌는데 한 명이 딱 잡히는 바람에 줄줄이 다 잡혔어요. 막 고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죠. 근데 뭐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죠. 고문을 당했는데 계속 김대중과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진행되다가 그 공소장을 받아보니까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죠. 내가 이 양반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네? 그리고 바로 재판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처음 본 기억을 지금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데 네. 굉장히 무표정한 아무런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석방대에 나와서 85년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 간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동교동 비서실로 들어가서 네.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적 스승이라기보다도 저 인생의 스승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인생의 스승이다라고 말하셨는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역경마다 사실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하는 순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그게요. 92년 네. 대통령 선거에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정치 안 한다 하는 심정으로 헌재 선언을 가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뒤에 이제 그 영국 캠브리지로 가셨거든요. 네. 캠브리지를 가셨는데 내가 영국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출연해가지고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기 출연해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어떻게 왔냐 그러시길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 해라. 다시 귀국하셔서 정치 재개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소리 하려고 여기 왔냐. 예, 이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딱 받아버렸죠. 네. 그러고 이제 영국 가는 사람들마다 꼭 그 얘기를 하라고 네. 막 부탁을 했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셔서 정치를 재개하시게 되고 그리고 97년 12월 달에 선거에서 이기시게 되죠. 네. 대통령이 되시죠. 역사가 바뀐 거네요. 네. 의원님도 이 15대를 시작으로 21대까지 국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매번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잘했다 하시는 목표 있으실까요? 제가 교육위원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15대, 16대 8년간 교육위원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투명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은 이게 학교가 바뀌게 되면 우리 사회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죠. 네. 그 제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만들 때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네. 그게 아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은 이런 학교가 투명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있을 때 결국은 그게 만들어졌고 지금 학교는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면서 그건 대단히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방위원회에 있거든요. 네. 국방위원회 가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군인들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군인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이걸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한들 소용없다. 네. 그래서 군 병영 환경도 바꾸고 급료도 올리고 이런 작업을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달린 것 같아서 약간 좀 쉬는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렵겠는데? 아유, 쉽습니다, 의원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정치인데 다시 태어나면 다른 일. 하나, 둘, 셋. 정치할 것 같아요. 정치를 네. 이유를 간단하게.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인은 제가 흔히 하는 말인데 관뚜껑 닫아야 정치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정치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가 한판의 큰 게임이에요. 정치를 안 하면은 이 세상이 안 돌아가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21세기 인류가 지탱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류가 지탱하는 한 정치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을 보좌진으로 뽑아야 된다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홀로 질주형 대 세상 느긋한 낙천주의 긍정 끝판왕. 하나, 둘, 셋. 아, 이거 하나만 택하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 네. 보좌진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둘 다 택해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한 사람도 택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택하고. 근데 굳이 한 사람을 택하라면은 네. 네. 화합형을 택하겠습니다. 화합형. 긍정 끝판왕. 네. 그래야 속을 안 새기나 봐요. 한번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같이 뭉쳐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는 그쪽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함께 하는 게 정치니까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1년 전 오늘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장 돌아간다 대 절대로 안 간다. 하나, 둘, 셋.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간다고 생각하고.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돌아가고 싶죠. 아,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러고 싶죠. 왜냐면은 내 지나온 1년간의 행적을 보면은 이거 참 그 잘못됐다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지 말이에요. 그건 돌아가서 바꿨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을 하죠. 돌아간다. 나 다시 돌아갈래.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월세 300 꼬박꼬박 받는 건물주 대 손님으로 인산인해 맛집 사장. 하나, 둘, 셋. 그거야 맛집 사장이 좋죠. 야, 맛집 사장. 그래요? 아니 요즘은 젊은이들 꿈이 건물주입니다. 맞아요. 에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맛집 사장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네.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지가 일하고. 그게 인생이지 막 또박또박 돈만 챙기는 게 인생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건 뭐 그러면 안 빅픽처예요. 돼요. 이 빅픽처인 게 인산인해니까 나중에 건물 세우겠죠. 그 건물에서 또 인산인해가 되겠지. 그렇죠. 인산인이 흔들림 아니더라도 보셨네요. 인산인은 아니더라도 같은 이 수입이 있다면은 네. 당연히 건물주가 아니고 일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만할 말씀이신 나이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걸요? 인간의 조건은 정말 다 갖추셨네요. 지금까지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서른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조건, 가치관이 있더라도 사실 주변 환경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꺾이는 모습들을 책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꿈꾸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그게 이제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는 복지까지 덧붙여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이 지위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 네. 자유와 평등과 기본으로 깔리지만은 근데 복지가 플러스되지 않으면은 그건 인간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답게 사는 거 예전에는 이제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하나 이런 게 됐지만은 그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 정치가 할 영역이죠. 한 사람에 대한 애정,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작업. 그게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죠. 네. 자,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설훈 하면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버지가 우리 방에다 써놓으신 게요. 게으름은 나를 녹슬게 한다. 이런 표를 써놓고 그걸 보라고 그러셨어요. 애를 써서 노력하려고 했다. 다 못했지만은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했다.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려고 했고 네.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 그게 이제 남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평가해 주면 좋죠. 자, 오늘 인생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이 책을 읽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그때는 참 핍박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감동이 더 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에 대한 애정은 놓을 수가 없구나. 사람이 사람의 길을 가도록 애를 써야 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그 가지라는 사람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끝까지 가는데 결국은 죽죠. 네. 죽는데 근데 나는 뭐 그렇게는 안 봐요. 끝까지 가면은 그 앞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희망은 달성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서 싸워서 나가면은 절대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지용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네.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이 이제 별명이 곰돌이, 곰젤리 뭐 이런 쪽이라고 했는데 사실 너무 좀 날씬하셔서 곰은 곰인데 약간 푸근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수록 이 푸근함이 느껴지면서 인간미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또 푸근함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자, 오늘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대한민국이 참 어수선합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는 좋아져야 될 터인데 좋아질지 어떨지 자신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정치가 서로 화합해서 타협해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데 잘 못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여든 야든 바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호통을 치고 바로 가라고 좀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인생 책방으로 함께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기 딱 좋은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2024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인생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책들 준비했는데요. 독해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1인 가구 약 972만 세대,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 1인용 인생 계획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위해 실용적인 팁을 제시한 인생 계획서인데요. 싱글 라이프의 현명한 설계와 실행을 위해 주거 방식, 취미 생활, 반려동물 키우기, 노후 생활 등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와 싱글들의 생활을 살펴보며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자유와 외로움 사이 나 혼자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1인용 인생 계획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은퇴 후 삶의 준비가 필요한 4050 세대를 위한 은퇴 지침서 4050 은퇴 준비되셨나요? 입니다. 50대 중년 직장인인 저자는 은퇴하는 선후배를 보며 잘 준비된 은퇴자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의 은퇴 이후 삶의 행복도 차이를 깨닫고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지와 함께 다양한 은퇴 선배들의 사례, 그리고 은퇴 플래닝 연습 등 은퇴 후 인생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먼 미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는 것 어떨까요? 라떼는 시전하며 어른 대접만 바라는 꼰대. 과연 진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지혜를 담은 책, 어른 연습입니다. 국민 아나운서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오유경 아나운서. 그녀는 정년 10년을 남겨놓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한 채 회사에 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러면서 은퇴 후의 삶인 인생 2막을 넘어 성장이라는 내면의 가치를 통해 나다움을 구현하는 인생 3막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총 4개의 장, 22개의 주제로 구성된 책은 저자가 젊은 날 겪었던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정립한 일상의 원칙들, 그리고 살면서 만난 멋진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 시간 관리, 건강, 인간관계 등 생활의 지혜부터 책임, 용기, 성공, 실패 등 삶의 철학적 주제까지 다양한 각도로 인생 3막의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저자는 어른이란 삶의 마지막까지 더 나아지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래 살기보다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우리 인생에 바람을 초대하려면입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이들이 삶의 무기력에 빠져들었는데요. 저자는 책을 통해 삶의 경이로움을 되찾아줄 15가지 단서를 제시하며 생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철학과 지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 줄리언 바지니의 책 해방하는 철학자인데요. 저자는 동시대 철학자 58명의 인터뷰와 함께 근현대 철학자의 핵심 사유를 풀어내며 생각 상실의 시대에서 우리가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위한 12가지 생각법을 책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감정은 어떻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바꾸는가입니다. 1970년대에 출간된 이 책은 감정 철학의 이론적 틀을 세운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감정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일상적인 삶의 문맥으로 쉽고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오늘은 인생 계획을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풍부함을 더하는 다양한 책을 소개해본 오늘 무익질. 여러분 모두의 삶이 행복하고 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